엑시엄 TV입니다. 매년 10%의 확정 수익을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주는 완벽한 마법의 펀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10%요? 요즘 같은 때면 당장 가입하죠. 그렇죠. 게다가 이자율도 압도적으로 높은데 뒤에서 글로벌 초대형 금융사들이 막 든든하게 보증까지 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솔직히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네요. 네, 근데 어느 날 그 은행 장부를 딱 열어봤더니 실제 들어온 현금은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전부 그냥 나중에 돈 벌면 갚겠다는 종이 쪼가리들을 막 수익으로 포장해 놓은 상태라면 어떠시겠어요? 아,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진짜면 완전 사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먼 미래나 영화 속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려 4,4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몰려있는 거대한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4,400조 원이요. 진짜 상상도 안 가는 규모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막 정성껏 모아가고 있는 미국 주식 계좌랑도 아주 깊고 서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송 팀장의 나스닥 투자 노트라는 유튜브 채널의 분석 영상들을 바탕으로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네, 겉으로는 완벽한 수익 기계처럼 보이는 3호 신호, 그러니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이면에 숨겨진 시한폭탄의 정체를 추적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도대체 어떻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근간을 뒤흔들면서 이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지 그 복잡한 연결고리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위기는 과거 우리가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처럼 막 하루아침에 뉴스 속보 터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거대한 붕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요.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시스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펀더멘털이 막 갉아먹히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라는 점, 이게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 갉아먹히고 있다. 사실 블랙스톤, KKR, 에어리스, 블루아울 이런 이름들은 아마 금융 쪽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청취자님들도 다 아실 만한 거물급 운용사들이잖아요. 월스트리트 진짜 거인들이죠. 네, 근데 이 거인들 주가가 불과 최근 6개월 만에 40%에서 무려 50% 가까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곳이 반토막 났다. 이건 그냥 흔한 조정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전혀 단순한 조정이 아니죠. 방금 언급하신 그 4개 회사 총 운용 규모, 그러니까 AUM을 합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약 4,400조 원이 넘습니다. 4,400조 원?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국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한 3.5배가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본이거든요. 와, 삼성전자를 3개 반이나 살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죠. 이 정도 스케일의 자본을 움직이는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다. 이거는 시장의 아주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엄청나게 강력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진짜 그 거대한 시장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사모신용 펀드라고 부르는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전생의 투자금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잖아요. 네, 엄청나게 몰렸죠. 대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길래 돈이 그렇게 몰렸던 건지 그 구조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중은행 문턱 넘기 힘든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한테 돈 빌려주는 일종의 그림자 금융 역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기초적인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투자자들이 열광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비즈니스가 크게 두 단계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두 단계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로 펀드들이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최상위 대형 은행들한테 아주 낮은 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옵니다. 아,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오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금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끌어모은 막대한 자금을 깐깐한 전통은행에서는 대출받기 힘든 기업들한테 빌려주는데 특히 어떤 기업들이죠? 최근 몇 년간은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스 기업들한테 상당히 높은 고금리로 돈을 빌렸습니다. 아, 원리 자체는 되게 직관적이네요. 그러니까 싼 이자로 돈 떼와서 돈 급한 곳에 비싼 이자 받고 넘기는 전형적인 예대 맞은 비즈니스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출 레버리지까지 얹어서 최종 수익률을 확 뻥튀기 하는 거죠. 와, 그렇게 하니까 청취자님들 같은 개인이나 기관한테 매월 연 9%에서 10%에 달하는 고배당을 약속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로금리에 가깝던 시절에 연 10%를 현금으로 따박따박 꽂아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돈 싸들고 줄을 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공개적으로 이 시장을 콕 집어서 폭탄을 숨긴 지뢰밭이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와, 지뢰밭이요? 네. 그리고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고 아실 텐데 핌코 전 CEO 맞죠? 맞습니다. 그분 역시 이걸 다가올 위기를 알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사람이 지뢰밭이라는 단어까지 썼다는 건 진짜 예사로운 일이 아니네요. 아니, 대출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은 결국 돈 떼이지 않을 담보가 확실한가 이거잖아요. 당연하죠. 담보가 생명이죠. 우리가 집 살 때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는 것처럼요. 근데 아까 타겟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고 하셨는데 걔네한테 수천억 원 빌려줄 때는 도대체 뭘 담보로 잡는 거예요? 공장이나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심층 탐구의 열쇠입니다. 이 펀드들이 담보로 잡은 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미래 현금 흐름, 전문 용어로는 연간 반복 매출, 즉 ARR을 핵심 담보로 잡은 겁니다. 아, 연간 반복 매출? 네. 기업 고객들이 사내 시스템에 그 소프트웨어를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귀찮아서라도 매월, 매년 꼬박꼬박 구독료를 낼 거다. 이 확고한 락인 효과를 대출 담보로 삼은 거죠. 넷플릭스 구독해놓고 귀찮아서 그냥 계속 결제되게 두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하물며 수백 명이 쓰는 사내 메신저나 회계 프로그램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담보로 잡은 거군요. 근데 그 탄탄해 보이던 구독 담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가요? 잘 쓰던 걸 왜 갑자기 끊는 거죠? 고금리 때문에 직원들 해고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고금리 탓도 있긴 하죠. 근데 자료에서 지적하는 훨씬 더 파괴적인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의 등장입니다. AI요? 인공지능이 구독을 해지하게 만든다고요? 네, 챗 GPT나 클로드 같은 고도화된 AI 에이전트들이 업무에 투입되면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소비 구조가 완전히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청취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머릿속에 팍 떠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 좋죠. 제가 만약 동네에서 엄청 잘 나가는 대형 헬스장을 해요. 수백 명이 연간 회원권을 끊어주고 있어요. 네네. 은행은 그 든든한 매출 믿고 저한테 건물 올릴 거액을 대출해줬고요. 네. 근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각자 집에 완벽한 AI 홈짐을 들여놓기 시작한 겁니다. 자세 교정도 해주고 식단도 매일 짜주고요. 아, 홈짐이요? 네, 그러더니 사람들이 줄줄이 헬스장 찾아와서 환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 매출은 반토막이 나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갚을 거라 믿었던 담보가 아예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상황. 지금 딱 이거랑 비슷한 건가요? 와, 아주 직관적이고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정확히 그 홈짐 환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진짜요? 네, 예전에는 고객 지원 부서에 직원 10명이 있으면 젠데스크나 세일즈포스 계정도 무조건 10개를 매월 결제해야 했거든요. 그쵸. 1인 1계정이 기본이니까요. 펀드들은 그 10개 계정 구독료가 10년, 20년 계속 들어올 줄 알았던 건데 지금은 강력한 AI 에이전트 하나가 그 10명분의 단순 반복 업무를 다 해버리잖아요. 아, 세상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유지할 필요 없는 8, 9개의 소프트웨어 계정을 당장 해지해버리는 거죠. 비용 절감 차원에서요. 기업 경영자한테는 진짜 대박 혁신이네요. 근데 매달 들어올 거라 믿고 장기 대출 내준 펀드들한테는 그야말로 재앙이잖아요. 현금이 당장 끊겨버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스 포칼립스라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스랑 아포칼립스 종말을 합친 단어군요. 네, 특히 세무, 법무, 단순 회계처럼 AI가 사람 업무를 즉각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화이트 칼러 기술 섹터가 제일 위험해요. 수치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떨어졌나요? 돈 넘쳐나던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펀드들이 대출해줄 때 미래 매출의 한 10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담보로 후하게 쳐줬거든요. 와, 18배요? 너무 낙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담보 배수가 4배에서 6배로 반토막, 심하면 3분의 1 토막 이하로 그냥 수직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은행이나 펀드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해진 거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 읽으면서 도저히 퍼즐이 안 맞춰지는 엄청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AI 때문에 구독 매출이 반토막 나고 기업들의 현금이 마르고 있다면 걔네들은 펀드에 매달 내야 할 이자도 못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덕이고 있죠. 실제로 데이터 보니까 차입 기업들의 40%가 적자 상태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펀드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자들한테 연 10%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고 있는 겁니까? 이자를 못 받는데 배당을 준다고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 지점이 바로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이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뇌관입니다. 비자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회계장부상에서 만들어진 환상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요? 네, 금융권에서는 이걸 PIK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Payment in Kind, 직역하면 현물이자 지급이나 이자 이연 방식이라는 뜻인데요. 현금 대신 현물로 낸다고요? 아니면 그냥 탕감을 해주는 건가요? 제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약간 합법의 탈을 쓴 회계 조작 같았거든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아주 기형적인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번 달 이자 100만 달러 낼 현금이 없다고 펀드에 호소합니다. 원칙대로라면 부도 처리를 해야 맞죠. 그렇죠. 이자 못 내면 파산이죠. 근데 펀드 운용사는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해요. 당장 현금 없으면 이번 달 이자 100만 달러 안 내도 된다. 대신 그 못 받은 100만 달러를 원래 빌렸던 원금에 얹어버리겠다. 이렇게요. 원금에 이자를 더해버리는 거네요. 차입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부도 안 나니까 숨통 트이는 거고. 네, 근데 진짜 마법은 펀드 장부에서 일어납니다. 펀드는 단 1달러도 현금으로 안 받았는데 원금에 얹은 그 100만 달러를 이번 달에 벌어들인 정상적인 현금 수익으로 장부에 당당하게 기록을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떼일 위기에 처한 돈인데 그걸 그냥 빚덩치만 키워놓고 우리 펀드 이번 달 수익 엄청납니다 하고 적어둔다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기만행위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은 장부 보고 아, 내 돈 튼튼하게 잘 굴러가네 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대형 사모 신용펀드들이 보고하는 수익의 8%에서 10% 정도가 실제 현금은 하나도 안 들어온 장부상 가짜 수익, 즉 허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와, 아무리 올스트리트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금 없이 장부상으로 원금만 불려나가면 언젠가 터질 거 알 텐데요. 왜 부실 기업들 빨리 파산 안 시키고 이런 폭탄 돌리기를 계속 방치하는 거죠? 그 질문 끝에는 월스트리트 특유의 지독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인가요? 맞아요. 원칙대로 부도 처리하면 펀드 순자산 가치, NAV가 팍 깎이거든요. 근데 운용사들이 매년 막 수백억씩 챙겨가는 운용 보수 기준이 바로 이 NAV 규모예요. 아, 펀드 덩치가 커 보여야 돈을 많이 떼가는군요. 그러니까 PIK로 가짜 수익 만들어서 장부 부풀려 놓으면 펀드 덩치는 계속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수수료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내 임기 동안만 안 터지면 성과급 챙겨가서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인 겁니다. 당장 정직하게 마맞느니 가짜 장부로 내 수수료 잔치 연장하겠다는 거네요. 와, 인간 탐욕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영원히 미룰 수는 없잖아요. 만개일이 올 텐데요. 영원할 수 없죠. 2020년, 2021년 저금리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대출들 만기가 바로 올해랑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몰려옵니다. 터질 때가 된 거군요. 당장 낼 이자도 없어서 PIK로 연명하던 애들이 원금에 수년치 이자까지 복리로 불어난 그 거액을 한꺼번에 갚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와, 피냄새가 막 진동을 하네요.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나 기관들은 이 가짜 장부 실체 벌써 다 알았을 것 같은데요. 내 돈 당장 빼달라고 아우성 치지 않나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눈치채고 전체 펀드 자금의 한 10%에서 14%에 달하는 대규모 환매, 즉 현금 반환 요청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펀드런이 터진 거죠. 뱅크런 같은 거네요. 7년씩 묶여있는 비유동성 자산이잖아요. 맞습니다. 환매 요청이 빗발쳐도 당장 내어줄 현금이 금고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행 갔는데 지폐는 하나도 없고 남의 차용증만 수북한 거잖아요. 그럼 빗발치는 환매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요? 배째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방어막을 쳐버립니다. 모건 스탠리 펀드나 클리프워터 같은 곳들은 약정서 구석에 있던 예외 조항을 들이밀면서
투자자들 환매 한도를 전체 자산의 5%에서 7% 수준으로 그냥 강제로 묶어버렸어요. 내 돈 달라고 소리쳐도 한 달에 5%밖에 못 준다고 셔터 내려버린 거군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약속한 배당금이나 그 5% 환매 대금은 줘야 부도를 막잖아요. 현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마 돌려막기 하나요? 네, 아주 고전적인 3단계 현금 돌려막기에 들어갑니다. 1단계로 신규 투자자 돈 받아서 기존 투자자 배당금 주면서 막 수익 나는 척 위장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거 완전 폰지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 아니에요. 찰스 폰지가 하던 거랑 구조가 똑같은데. 현금 흐름 본질만 보면 폰지 구조랑 아주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근데 신규 자금도 마르면 이제 2단계로 펀드가 가진 여유 단기 현금 영혼까지 다 털어서 쓰고요. 그것마저 바닥나면요? 그럼 제일 최악인 3단계, 자기들이 들고 있는 비유동성 대출 채권을 2차 시장에다가 헐값에 내다 파는 강제 매각에 들어갑니다. 급전 필요해서 전당포에 멀쩡한 물건 던지듯 하는 거군요. 금매로 던지면 당연히 장보에 적어둔 제값 못 받을 테고, 순자산 가치 팍팍 깎이는 거 보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더 환매 요구하고. 와, 파멸의 악순환이네요. 근데 이 악순환에 엄청난 기름을 부어버린 게 바로 JP모건입니다. 뒷배 봐주던 진짜 전주들이요? 네, 정보력이 제일 빠른 JP모건이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요. 펀드들이 잡고 있던 사스 기업 담보 가치를 강제로 확 하향 조정해버린 겁니다. 은행이 펀드한테 너희 AI 때문에 담보 박살난 거 우리 다 알아. 대출한도 확 줄일 테니까 돈 당장 뱉어내. 이렇게 마진콜 불러버린 거네요. 제일 믿었던 큰형님이 우산 뺏고 튄 꼴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은행 상환 압박까지 받으니까 펀드들은 이제 대출 채권 헐값 매각하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진 거죠. 막대한 현금이 필요해졌군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를 건드립니다.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있는 제일 유동성 좋고 현금화 쉬운 우량 자산, 즉 나스닥에 상장된 튼튼한 소프트웨어 기술주들까지 주식시장에 막 내던지는 강제 청산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아, 드디어 이 퍼즐이 딱 맞네요. 일반인들은 이름도 잘 모르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폭탄이 왜 멀쩡한 나스닥 우량주 주가까지 억누르고 폭락시키는지, 그 연결고리가 바로 현금 마련하려고 눈물 머금고 던지는 강제 매도 때문이었군요. 네, 그 나비 효과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들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아, 뭐 월가 부자들 지들끼리 폰지 사기 치다 물린 거네. 나는 사모펀드 안 하니까 내 통장이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 그렇게 안심하실 상황이 아닙니다. 네, 저희가 확인한 국내 데이터 들으시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이거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거든요. 한국 투자자들도 엄청 얽혀있죠. 그렇습니다. 연 9%, 10% 월배당 준다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최근 2년 만에 무려 316%나 폭증했어요. 316%요? 금액으로 한 1,100억 원 하던 게 5천억 원 규모로 커졌고,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기관 자금까지 합치면 이 위험한 시장에 흘러간 한국 자본만 무려 17조 원에 달합니다. 와, 17조 원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료 보고 제일 경악했던 게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노후 생명줄로 믿는 국민연금도 이 지뢰밭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거 진짜입니까? 무겁지만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공시자료 보면 국민연금이 사모 투자에 할당한 금액이 2021년 한 51조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105조 원으로 단 4년 만에 기형적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운용 자산의 약 7.23%나 되는 거대 규모예요. 105조 원이요? 물론 그게 다 이 부실 사모신용에 올인된 건 아니겠지만 글로벌 트렌드 고려하면 노출이 엄청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통계가 증명하는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죠. 내가 펀드 가입 안 했어도 내 노후 자금이 겉만 고수익이고 속은 AI한테 담보 갉아먹는 폭탄에 묶여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나스닥 강제 매도 나비 효과 생각하면 그냥 평범하게 미국 주식 모으는 청취자님 계좌도 절대 이 충격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쏟아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스위스 파트너스 그룹 회장은 이 연쇄 부도율이 통상적인 2%를 훌쩍 넘어서 5%를 초과할 거라 경고했고요. 더 무서운 건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의 전망입니다. UBS는 뭐라고 했나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최악의 경우 부도율이 자그마치 13%에서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존 예측치의 7배나 되는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공포스러운 수치죠. 부도율 15%면 사실상 시스템 마비잖아요. 오늘 탐구 내용을 쫙 정리해보면 이게 2008년 리먼 브라더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펑 터지는 급성 폭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건 폭발이 아니라 치명적인 만성질환에 가깝죠. 대형은행들이 조용히 하나씩 셔터 내리고 대출 줄이면서 펀드들 유동성을 서서히 말리고 있거든요. 펀드들은 아까 그 PIK라는 가짜 수익으로 화장하면서 시간 끌고 네. 근데 내부 펀더멘털은 확실하게 썩어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주로 고액자산가들 펀드라서 유동성 위기 터져도 정부가 국민혈세로 구제금융해줄 명분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저히 각자도생해야 하는 잔인한 시장이에요. 골마 터질 때까지 국가도 구명조끼에 안 던져줄 확실한 시한폭탄이라는 거네요. 오늘 진짜 머리가 쭉 뼈서는 여정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 마치기 전에 생각의 틀을 깨는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죠. 인공지능이라는 눈부신 혁신이 역설적으로 기존 IT 생태계를 지탱하던 든든한 담보 가치를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걸 목격했잖아요. 아까 그 헬스장 회원권 비유처럼요. 맞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매출이 AI 홈짐 때문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청취자님이 굳게 믿고 노후를 위해 묻어둔 자산 중에 보이지 않는 기술 발전 때문에 이미 밑동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 건 과연 없을까요? 아주 무서운 질문이네요. 오늘 밤 청취자님의 투자 계좌와 포트폴리오를 이 보이지 않는 파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조금이나마 높여드렸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